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북한은 왜 러시아에 붙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죠. 좀 과학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푸틴은 이거예요. 야, 한반도에 불 지르면 중국 네가 타 죽지 내가 타 죽냐. 그거죠. 중국이 기겁할 푸틴의 반중 행보예요. 기겁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이거든. 야, 북한은 말이야. 내가 움직이는 강압 대행업자야. 내가 개시켜가지고 저기 뭐 미국 함부로 주한미군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하고 내가 나중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미국을 좀 협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압 대행업자로 내가 길러내야 북한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다 내가 대충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그 민감하게 강도 조절하고 있어. 야, 그런데 네가 튀어들어가지고 막무가내로 북한에 무슨 군사력 강화시켜준다 그래? 야,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엄청 반발할 텐데. 야, 그렇게 반발하면 불똥은 나한테 튀지 너한테 튀겠냐? 야, 내가 제일 중요한 이해 당사자야 임마. 그게 지금 중국의 존경하는 시진핑 아재의 마음일 겁니다. 딱 그거죠. 저게 중국한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지금 그걸 가만히 보세요. 저 북한이 막 이상한 무장을 해갖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한다. 그건 잠깐 잊어버리시고 저런 행보가 중국한테 어떻게 보이겠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위급할수록 냉정해져야 돼요. 중국 기겁할 행보예요, 저거. 한마디로 한반도에 불 지르면 네가 타 죽지 내가 타 죽냐? 너 좀 한번 뭐 먹어봐. 뭐 거의 그런 행보예요. 지금 그 푸틴 하는 행보가. 예. 그런데 푸틴도 날 받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지만 말씀을 프리고진의 도발을 부추기고 프리고진이 자기 그 로스토운가 거기 그 우크라 국경 그 군사령부 쪽에 자기 머물러 있고 한 800km를 행진을 시켰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그러면서 러시아 그 군용 헬기도 몇 대 격추시키고 뭐 그러면서 행진을 했죠. 그 일련의 과정에서 FSB도 안 말리고 그러니까 비밀 경찰도 안 말리고 그 비밀 경찰이 군을 갖고 있어요. 특히 국경 관리 쪽은 다 비밀 경찰이 합니다. 그 러시아 체제가 그 다음에 러시아 정규군도 안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도발을 부추기고 초기에 안 말리면서 보호해주는 척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이게 연출된 것 같거든. 자, 이 짓 해놓고 프리고진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결론은 뭐죠? 무슨 효과가 나온 거죠? 또라이 극우들의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즉 포스트 푸틴이 물러섰을 때, 푸틴이 제거됐을 때, 푸틴이 물러났을 때 그전에는 프리고진을 중심으로 해서 또라이 극우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프리고진이 저렇게 제거됨으로써 또라이 극우들이 이제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무슨 특별한 철학적인 깊은 뿌리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고진 돈도 움직일 수 있고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고 남성스럽고 러시아 사람들 마초 알아주니까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초 갖고 예. 그런 모든 러시아적 좋은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그 파워를 다 갖고 있던 인간인데 그게 부사령관이니 뭐 주요 핵심까지 해서 한 너댓 명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리니까 구심점이 다 날아간 거죠. 예. 그러면 저 또라이 극우 세력이 다음번에 정권을 못 잡게 만들기 원했던 집단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집단이 겉으로는 푸틴한테 계속 충성하고 있지. 대통령님, 프리고진 제거해야 됩니다. 저런 자를 살려두면 예,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엔 작업해가지고 프리고진한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국방부가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저 나쁜 놈들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들고 일어나니까 한 800km 정도 움직이는 거는 다 양보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얘들은 그 제국을 운영하던 애들이어가지고 그 단수나 잔인성, 그 겹겹의 음모 이런 데서
우리 같이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경지에 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푸틴 그룹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반도에 불 지르면 중국 네가 타 죽지 내가 타 죽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국을 무력화시키려면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가 되면 중국은 무력화돼. 중국 체제한테 대해서 그 통일 한반도는 완전히 쥐약이야. 자유의 바람이 중국으로 불어서 중국 쟤들 민주화 당한다고. 근데 중국이 사회 변화, 정치 변화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데니까 그게 엮여갖고 자유의 바람은 일어나는데 그걸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 틀거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된 상태에서 계속 침체하는 거야. 너희 한번 민주화 당해봐 임마. 포스트 푸틴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예, 좀 대담하죠. 예.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게 푸틴이 러시아의 운명을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푸틴이든 포스트 푸틴이든 중국한테 안 먹히는 게 이제 국가의 최대 목표가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제 이짓거리를 해놔갖고. 또 포스트 푸틴 때 저는 민주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게 서방과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스트 푸틴이 돼도. 원래 서방이랑 엮여 있었고 중국과는 안 먹혀야겠고 서방과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언론이 나서 가지고 막 겁을 주죠. 뭐 처음엔 원자력 잠수함 얘기했다. 그건 아닌가벼. 그다음에 전투기 얘기했다. 그것도 이제 아닌가벼.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진짜로 그래도 현실성 있는 게 순항 미사일이에요. 예. 그건 현실성이 있어요. 그건 저도 좀 겁나. 근데 뭐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전세가 결정되질 않아요. 뭐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핵탄두를 그렇게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 북한에는. 네. 뭐 그걸 러시아가 준다. 뭐 줄 수 있겠지. 예. 푸틴 같이 또라이라면. 그러나 푸틴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북한한테 주진 않죠. 그러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먹튀잖아. 지금 중국이랑 붙어갖고 이때까지 뭐 김정일이 이후로 20 몇 년을 중국 밑에서 개 노릇을 하던 애들이 딱 먹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우리도 차이나 딜 이즈 킹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는 게. 우리 북한도 차이나 딜 이즈 킹 합니다. 이건데. 그래서 굉장히 겁을 주는 그 상황인데 그 언론 같은 데서 이거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을 뒤집으면 죽음을 뒤집으면 생명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푸틴은 결국 무슨 게임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중국한테 대해서 야 너희가 우리한테 그렇게 닦아세우면 우리 진짜로 확 돌아버리면 북한한테 다 내줄 거야 임마. 그럼 북한 애들 쟤들 또라이 아니야. 그리고 니들 말 듣겠어? 쟤를 막 가는 거지. 그래서 한반도에 불 지르면 어떻게 돼 너. 그러면 불똥이 우리한테 들 것 같아? 아니야. 북한의 오너는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불을 질러줘도 북한의 오너는 너희야 임마. 그거 자유화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망가지는 거지 이 자식아. 푸틴은 지금 그걸 하는 거고요. 포스트 푸틴은 좀 더 영악하게 할 거예요. 좀 더 영악하게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가 들어서도록 유도하면은 중국을 완전히 물먹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노림수를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포스트 푸틴 그룹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게 왜 그 푸틴이 저렇게 가서 저렇게 김정은을 직사 대접해주고 정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럼 북한은 왜 러시아한테 가서 붙었냐? 왜 러시아를 택했을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중국 옆에 있다가는 박살난다. 중국 우리 챙겨줄 정신머리 없다. 당해봤잖아요 옛날에. 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 비리가 있는데 뭐 지금 충성 다한다고 되겠어? 일단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봐.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고난 속에서
그 국가의 기틀이 다져지는 거야. 고난의 행군을 좀 가도록 해. 한 300만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이 당해본 것도 있고 그동안 중국이 안 챙겨준 거에 대한 어떤 그 이도 박박 가는 게 있고,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에 저 정도까지 몰렸는데 우리 분명히 챙겨줄 것 같지 않고, 중국은 어차피 세계 시장을 상대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세계 시장 상대로 거래해야 되니까 막 까놓고 우리를 봐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쌓여 있는 게 있었겠지.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러시아는 저건 서방이랑 막가네 사이가. 오케이, 그럼 우리 옛날 주체 사상이 뭐야? 그거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주체 사상의 본질 아니야? 그게 주체 아니야? 우리야말로 다극 체제 아니겠어? 멀티폴라. 중국이란 축, 러시아라는 축, 줄매놓고 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우리 주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다가 푸틴 뭐 망할 수 있지. 지금 우크라 전쟁 지금 저 작살나고 있으니까 망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안 망해. 푸틴이 망해도. 러시아가 어떤 나라야? 자원도 많고 식량도 있고 절대 안 망해. 근데 포스트 푸틴이 들어와서 중국한테 안 먹히려면 어떻게 돼? 우리 북한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가동시킬 수 있는 고성능 불쏘시개 상태로 우리를 유지해 놔야지. 그래야 중국이 러시아를 함부로 못하지. 만약에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한테 그 불곰 큰형이 오다 주면 우리는 바로 전쟁 벌이는 거지. 그럼 불똥은 다 중국한테 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존재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얘들 계산 빠르거든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실제로.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이 이게 이제 그 잔대가리죠. 예, 잔대가리죠. 이게 계산 잘못 돌린 거죠. 이 포스트 푸틴의 지능을 오판하고 있는 거죠. 푸틴도 이 계산할 줄 몰라요. 포스트 푸틴의 계산은 뭐냐면 자유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는 중국을 엄청난 혼란과 무기력에 몰아넣을 것이다. 제가 이제 언젠가 또 따로 다룰 텐데, 중국은 지금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국 단위는 너무 14억 인구의 엄청난 국토니까 전국 단위에 그런 조직이 있을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럼 전국 단위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만 있어. 전국 단위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로컬 단위에서 각 성이나 무슨 현 단위에서 유의미한 저항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사람 뽑아갖고 쟤들 탱크로 깔아 하면 그냥 순식간에서 깔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그 장점인 때부터, 그러니까 무려 30년 전부터 인터넷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감시, 세뇌, 통제, 처벌. 그래서 드디어는 중국 가면 이제 화폐도 안 쓰잖아. 뭐 위챗페이인가 뭐 이런 걸로 쓰잖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쓰고 다니는 게 다 읽혀요. 아니, 거지도 현금으로 안 받고 위챗페이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읽히는 거예요. 위챗페이로. 그 디지털 그 푸드프린트, 그러니까 디지털 족적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디지털 레니니즘 동물농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문제는 그 이제 우리 시청자, 제가 이건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시청자님들 중에 중국이 뭐 빠개집니다, 분열됩니다. 중국이 빠개지거나 분열될 수 있다면 중국이 축복받은 거다. 중국 최대의 문제는 빠개지거나 분열되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꽁꽁 묶여갖고 꼼지락달싹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여기서 자유통일 한반도가 떡 떴어. 그럼 인민은, 중국인들은 중국 특色사회주의 안 돼. 역시 서방과 같이 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알아. 그걸 표현을 해. 그런데 그게 모아지는 정치적 어떤 그 틀거리, 기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치고받고 단말바적으로 반항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반사회적 행동 나오고, 막 열차 몰다가 아무데나 들이받아버리고, 버스 몰다가 아무데나 들이받아버리고, 자살하고.
이런 단말만적 행동만 나오죠. 지금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포스트 푸틴 집단은. 제가 보면 그 지능이 있다고 반드시. 거기다가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자유의 바람이 왕창 분다는 게 러시아한테는 아무 러시아의 정치를 불안하게 안 만들잖아요. 러시아는 그건 다 열병을 다 나름 겪은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 침공의 실패로 이미 바닥을 쳤어. 더 나빠질 것도 없어. 그런 정치적 심리, 사회적 심리로. 반면에 중국 공산당 체제한테는 쥐약이야. 이게 상대방 이기는 길이거든요. 나한테는 타격이 없는데 상대방한테는 치명적으로 타격이 가는 그런 일을 쳐버리면은 싸움에서 이겨요. 항상. 그게 싸움의 기본입니다. 예, 그게 싸움 101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트 푸틴 체제는 그 계산하죠. 근데 포스트 푸틴 체제가 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 포스트 푸틴 그룹이 그 계산을 한다는 것을 김정은이는 계산을 못하는 거지. 얘들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북한이 존재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앵기는 거지. 형님, 불곰, 행님 하면서. 그거죠. 예. 자, 참 근데 어떻게 코스를 잡아도 이렇게 잡나. 아유, 도살장, 학살, 처형장, 성지순례 중입니다. 이 러시아는요, 제국이잖아요. 제국은 무섭고 잔인한 데가 있어요. 이게 지정학적 게임을 위해 곧잘 한국인을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이 포스토친이 우주기지에 가서 만났다 그러죠. 거기가 이제 배후 도시가 스보보드니 같은 데가 배후 도시예요. 남쪽으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잠깐 스보보드니, 시티 오브 프리덤, 자유시죠. 자유시. 예, 그 홍범도 그 자유시입니다. 네, 1921년 한국 독립운동 게릴라들을 자유시로 다 불러들이죠. 예, 소련이 트로츠키가 불러들인 겁니다. 당시 소련군은 트로츠키가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무장 해제를 명령했는데 말 듣나 안 들으니까 현장에서 한 900명 이상 학살을 하고 수백 명을 재판에 넘겼죠. 예,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그러니까 한국계 소련 공산당원들인 이르쿠츠크파랑 손을 잡고 협조를 했죠. 그리고 여운형 김구유식은 이 정의로운 재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뭐 증인인가 뭐 배석인가로 앉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시베리아 연해주를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시베리아 연해주 토에 놓고서 만주로 물러나요. 그리고 만주에서 주저앉거든요. 일제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소련 측의 화답이었어요. 우리 너희랑 싸우지 말자. 근데 너희랑 안 싸우려는데 저 꼴 보기 싫은 말이야. 저기 저 조선 놈들 말이지.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잘난 체하면서 총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총 쏘고 말이야. 불안당 갖고. 야, 우리가 그거 정리할 테니까 말이야. 우리 일본 동지들. 우리 그 러시아랑은 싸우지 말자고요. 네. 이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게 무지하게 잔인한 짓이거든요. 그 걔들의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한 1년의 숙청에서 한국인이 3만 명이 희생됐다라고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고 그것에 그 자료 링크가 있어요. 자, 그러면 1921년에는 한국 무장 독립 세력을 러시아가 희생 제물로 바쳤네. 그러면 2024년, 2026년, 2025년, 2027년에는 김일성 영생교 사제 집단을 희생 제물로 안 바친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녀도 도살장, 학살, 처형장을 전부 이게 성지순례를 하고 다니냐고. 참 역사를 좀 공부하라고 우리 김정일 씨. 왜 이래? 참 내가 보는 내가 아슬아슬하구만. 예, 참 걱정되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연해주로 열차가 지나갔고 이제 저기 성지순례하고 이제 하바롭스크 들려서 블라디보스토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연해주에 와서 또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연해주는 1937년 가을에 30만 동포가 제물로 바쳐진 곳입니다. 일제가 이제 그 1937년도 8월 9월 초에 이제 그
시베리아 소련을 그동안 침공하겠다고 떠들어왔거든요. 우리 대일본 제국은 어마무시한 반공 세력입니다. 저 소련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러고 떠들던 놈들이 중국 본토로 꼴랑 들어갔지. 왜냐면 시베리아 소련 침공해봐야 먹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참, 네, 그렇죠. 예, 시베리아 소련 침공 대신 중국 본토 침공을 택하니까 스탈린 이제 소련은 이제 연해주 동포를 제거해서 일제에 또 화답을 해줘. 예. 우리 대일본 제국의 역시 그 참 용감한 동지들이구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아. 우리 소련이랑 싸우는 거 아니지. 맞아. 그 중국 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 기름진데 다 정리하고 거기에 좀 사람 사는 세상, 좀 질서 잡힌 세상 만드세요. 예, 우리 이제 잘 지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연해주에 있는 그 조선 것들 말이지. 그거 여기 와서 그 국경 건너와서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한 지 한 7, 80년 되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영 자꾸 문제 일으키려 그래. 이거 뭐 숫자도 많고 말이지. 한 2, 30만 명 되고 말이야. 우리 저기 일제 동지들 말이에요. 내가 얘들 싹 정리할 테니까 우리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고요. 그거예요. 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배운 사람들이 골아프거든. 지식인 3,000명은 연해주에서 현지에서 즉결 처형을 하고 나머지는 열차에 콩나물 쟁이듯이 빼곡히 쟁여서 중앙아시아에 찬바람 도는 중앙아시아에 뿌려가지고 그해 겨울을 못 견디고 죽은 사람만 5만에서 8만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신 권희영 교수님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원래 좌파였었어요. 막시스트였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원천 정보인 그 소련의 고문서들을 보고 그리고 격분을 해서 이쪽 그 자유공화파로 확 돌은 분이죠. 서울대 국사과 나오셨고요. 아주 엘리트죠.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937년에는 연해주 교포를 제물로 바쳤는데 뭐 2025년, 2024년, 2026년에는 김일성 영생교 사제 집단 제물로 못 바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때 제물로 바친다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딱 딜 맺고서 제거해 버리는 거죠. 급하게 상의할 거 있다고 불러들인 다음에 좋은 일 있다고 불러들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지. 자, 연해주 교포 얘기를 좀 다시 하죠. 정말 비극적인 분들인데요. 이 중 대부분은 1918년부터 열렬한 공산혁명 지지자들입니다. 열렬한 볼셰빅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7년에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혁명을 거꾸로 말아버리겠다라고 그 국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출병을 하거든요. 그때 10만 명이 출병을 하는데 그 중에 8만 명이 일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제일 사이즈가 큰 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래요. 굉장히 여러 나라가 출병해요 그때. 그걸 시베리아 개입, 시베리아 간섭이라고 부르는데 시베리아 인터벤션. 그 시베리아 개입인데 그게 우리 인터벤션은 군사학적으로 개입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국사학자들은 그걸 간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하여간에 뭐 좀 꼬여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렬한 공산혁명 지지자들이죠. 볼셰비키 편이었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레닌이 코민테른을 1919년 5월에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코민테른이라는 거는 소련을 진정한 조국으로 섬기는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 조직입니다. 네. 그 창립 대회를 하는데 1919년 5월에 어느 정도 조직으로 섬기냐면요. 그 이 코민테른 그 대회에 가서 현장에서 당신은 운동을 이러이러하게 잘못해가지고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에 처한다.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해서 현장에서 즉결 처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탈리아 사람이라도 헝가리 사람이라도 그게 조국이라고 여기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코민테른이 창립대회니까 거기 뭐 쟁쟁한 전 세계 공산주의 거물들이 다 오죠. 그 거물들과 나란히 그 창립대회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조선노동자연맹 모스크바 지부 대표 강상주라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해주 교포 2세로 나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관과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강상추. 그 정도로 우리가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소련 공산주의 운동을 한 연해주 교포들의 파워가 그 정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1937년에 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그게 바로 러시아식의 제국의 운영 노하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김정은이나 그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사제 집단을 뭐 미국이나 한국과 딜치기 위해서 혹은 중국을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뭐 희생제물로 못 바칠 거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지금 뭐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제가 좀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죠. 야, 정은아 쉽게 가자. 형이 말한다. 나 그래도 나이가 너보다 많다. 중국은 침몰했고 러시아는 망했거든. 푸틴이든 포스트 푸틴이든 거기 믿고 기댈 상대가 아니야. 거기 흉악한데 아주. 그 만고충신 이완용, 나 이완용 굉장히 존경하거든. 그래도 이완용 때문에 조선 왕실이 유지됐잖아. 그 조선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해서 왕실을 저버리고 공화국을 만드는 바람에 알거지가 됐지. 또 이승만, 무남 이승만이란 제가 얼마나 흉악해. 아니 공화국을 만들어도 왕실 재산은 좀 빼돌려서 챙겨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홀랑다 그냥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 왕실이 우습게 됐지. 그런데 너 밑에는 뭐 그 만고충신 이완용 같은 인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하나 잘 발탁해서 체제 매각하고 저 사진에 보이듯이 저렇게 버진 아일랜드로 튀어라. 그래서 인생 이모작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